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최소 6곳 이상의 곳에서 폭발물과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무장 세력이 14명 이상이 동원되어서 경찰과 교전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 사망했고 다수가 부상한 걸로 나오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네덜란드인도 나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 테러 양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을 건데 이스탄불에서 터졌죠. 이스탄불도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장소는 외국 관광객들, 어제는 독일 관광객들을 겨냥했습니다. 자카르타 수도도 상당히 국제적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옛날에 네덜란드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 식민지의 외국인과 이 비즈니스 지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비즈니스 지구에서 폭발물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네덜란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IS는 이 상대적으로 경계가 심한 지금 이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이런 도시를 겨냥하기보다는 허술한 또 자신들의 동조 세력이 많은 큰 이슬람 국가에서 그 도심, 관광지 도심이나 비즈니스 타운 도심에서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 비즈니스맨을 겨냥해서 지금 테러를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어제 오늘 지금 한번 보세요. 내일은 또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이 정교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새해는 벽두부터 IS 테러가 전면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태국이나 이런 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아시아에 외국 서양 사람들이 많은 데서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테러가 곳곳에서 예측 불허한 상태로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전 세계의 이 치안은 고사하고 경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스탄불에서 터진 자살폭탄 테러범도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서 터키에 입국한 사람이랍니다. 자, 이 때문에 유럽 전체는 반난민 정서가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7, 8개월 전에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 적어도 3, 4천 명 이상의 IS 동조자들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이들이 나중에 테러범으로 둔갑해서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달 파리 테러 용의자도 난민으로 프랑스에 잠입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이 이스탄불 테러를 저지른 친구는 사우디에서 태어난 시리아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난민이지 테러 용의자로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S 고위층이 난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골라가지고 테러를 저질렀거나 안 그러면 처음부터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서 정교하게 난민 자격으로 이렇게 입국을 시켰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IS 내부에 이런 난민들 중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무슬림 중에 자살 테러 지원자는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자살 테러자들이 이제 유럽이나 서방 세계의 안보를 갖다 위협할 거고요. 이것은 너무나 손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러한 행태의 난민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이 되는 것. 즉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과격주의자도 있고 하니까 IS가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서 테러를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도 몇 년 전에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최고 휴양지 발리에서 테러가 나가지고 그때도 과격 이슬람 단체였습니다. 20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요. 대형 테러가 항시에 일어날 수 있는 과격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IS하고 연결됐다면 테러가 엄청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핵에도 이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 중에 인도양 있는 나라들 중에 휴양지 중에 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유명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가 점점 테러로 바뀌어갈 수 있다. 필리핀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뭐 각종 휴양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푸켓, 파타야, 뭐 몰디브, 세이셀 같은 나라에도 이슬람 신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관광 휴양지가 한마디로 테러 집단의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국에서 언제 하나 터지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멀지 않아 터질 겁니다. 요즘 미국이요, 자꾸 소극적으로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 안보 부분, 동맹 부분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점점 쭈그러들고 있다라고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호주한테 망신을 당했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큰 맹방은 호주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 전쟁에 당연히 파병을 하고 참전을 같이 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야말로 혈명으로서 역할을 호주는 충실히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의 그 정권이 보수당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그 보수당 정권의 텀블 총리가 에스틴 카터 이 미국 국방장관이 이 추가 파병, 즉 IS와 싸우기 위해서 이라크 등에 추가 파병을 요구했는데, 이 호주 총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 이미 기여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할 것도 있겠냐, 그래서 뭐 현재 수준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미국은 IS를 격퇴시키려면 많은 특수부대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호주가 좀 더 보내주라 이렇게 했는데, 호주는 보수 성향의 자유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당수가 총재가 그 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자유당, 이 집권 자유당 소속의 이 토니 에벗 당수가 당내 이 신임 투표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텀블 통신장관이 이 당 대표로 뽑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이 총리가 집권 여당 내부에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보수 성향이 있다 했는데 되고 난 이후에 좀 친중적인 정책도 이렇게 펼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덩그리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호주가 역사상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보인 것은 없었습니다. 거의 미국, 영국 동맹 구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캐나다는 좀 독자적으로 했어요. 근데 호주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호주가 이번에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표시나듯이 거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임 토니 에벗 정부라면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결정을 냈을 거랍니다. 호주는 지금 중동에 F-18 전폭기 6대와 780명의 병력을 보내고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호주가 최근에 중국 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그 중국에서 이 자원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원, 특히 뭐 철광, 석탄 이런 어떤 자원을 수출해서 이렇게 주요한 수입원으로 삼는 호주가 요즘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에 엄청난 1조 8천억짜리 15억 달러짜리 이 복권이 파워볼이라는 복권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답니다. 근데 이 15억 달러라는 것은 어지간한 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단 구단을 사고도 남을 돈이라는데요. 이 파워볼 광풍이 미국에서 일었는데 이 복권에 이 산 사람 중에는 힐러리, 그 다음에 제프시 이런 유명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첨되면 선거 자금으로 쓰겠다. 즉 지지자가 복권을 기부했는데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당첨되면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도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선 주자가 복권을 받았다가 당첨이 돼서 그 복권 액수만큼의 돈을 받게 되면 이 미국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당선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샀는지 안 샀는지 물어서요. 대변인이 모르겠다고 그랬고 또 다른 기자는 샀는데 아마 당첨이 안 된 것 같다. 이랬다고 합니다. 자, 복권액이 이만큼 되면 운이 좀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일시불로 받게 되면 9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일시불로 안 받았을 때 15억 불이라는 거겠죠. 여기에 세금을 떼고 나면 5억 5천 8백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한 7천억 정도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많은데요. 참 미국에는 복권의 세금도 셉니다.